박정원 통진당 수사 사태 온 국민이 지금 충격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여기 오시면은 개도라.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합니까? 예. 왜 우리 불편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채널 A를 출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나 네, 저는 나와서 네,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네, 이런 불평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는 흔쾌히 나오겠습니다. 단 쾌도난만만. 아, 역시 확실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녹취록 네,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 말씀하시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 네, 권영세 상황실장 네, 현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네, 우리 민주당에서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음, 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통진당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아, 또 그렇게 또 비교가 됩니까? 그 녹취록 하니까 그렇게 네. 딱 생각이 와요. 네. 녹취록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이죠, 근데. 권영세 주중대사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네. 뭐 그거를 권영세 주승대사가 뭐 부인하고 이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자기는 부인. 그런 적 없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제보했다고 하는 그 기자분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우리 박범계 의원을 고소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못할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또 다른 것도 많고. 네. 자, 이석기 의원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석기 의원의 말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서 130~140명 그 중에 한 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제보를 했다. 네. 그리고 동영상도 확보됐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도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나왔다고 하면은 압수수색도 받고 또 기관의 소환 조사가 있다고 하면은 당당히 나가라. 네. 그래서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국정원에 그러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33년 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지난달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은 가서 조사받고 밝히면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민주당이 이제 불체포 특권 상황에서 만약 국회 동의가 오면 민주당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 제출되는 불체포 네. 동의안 요구서를 보고 체포 동의안 요구서 체포 보고. 동의안 예, 참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보고 네. 검토를 해야지 네. 섣불리 무조건 우리가 찬동한다 또는 반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 요구서 보고 그때 가서 당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네.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옳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네. 당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그 발표를 보고 모TV와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발표하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워크숍 하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표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정리 잘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론으로 무엇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이심전심으로
똑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수사는 당연히 당당히 받아야 된다. 예. 그렇죠. 그 수사를 안 받으면 대한민국 안 되죠.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한편 왜 하필 이 시기냐? 그렇죠. 예, 국정원이 지금 NLL 문건 공개하고 또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재준 원장이 또 발표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로 우리 김한길 대표나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 4년간 몇 개월간 그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하면은 왜 꼭 이 시기인가 하는 문제에도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아무래도 국정원 지금 댓글 의혹이나 장애투쟁과 연관돼서 물타기 하는 거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과거에 이런 얘기 국정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는 의심한다. 네. 아니, 국정원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 왜 딱 이 시기냐. 이 네. 비판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정원도. 그렇게 채널 A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꾸 나올게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네.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그렇죠. 볼 때 네. 왜 이 시기냐. 왜 하필 이 시기냐. 3년 동안 내살했는데. 단정적으로 유무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처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을 해체해야 된다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내란 음모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목입니까? 네. 사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에게 메카시즘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메카시즘이라는 용어는 과거 국정원 검찰에서 우리 야당한테 쓰던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카시즘, 녹취록, 국정원의 이런 일련의 왜 지금인가? 물타기 또 수사, 비난. 네. 통진당에서도 의혹. 통진당에서도 이것을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같이 합성한 사람이 제공을 했다는데 이렇게 부인만 해서 되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주시를 하고 또 설사 체포 동의안이 오더라도 새누리당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김모 의원은 네.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표결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국회는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다 하고 통째로 우리 민주당까지도 얻어맞았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과거에 현재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어떻게 표결을 했어요? 제가 작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 저를 잡아넣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 의원들은 안 하냐 이겁니다.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요. 제가 19대 국회에서 사상검증을 하자. 국회는 사상검증 할 수 없다. 사상검증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결로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려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자격심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여야 공동으로 제소가 됐어요. 네. 우리가 비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처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만 나오면은 민주당이 안 한다. 똑같은 패다. 종북 세력이다. 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종북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세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왜 없겠어요? 네. 북한 2천만에도 우리 한국을 동경하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있다고 보고 종북 세력은 척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척결돼야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국정원이 쓰고 있고 네.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과거 독재 정권처럼 네. 그러한 날조, 소위 인권 탄압용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아무란 시대의 재판에 대해서 잘못했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거듭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개혁해야죠. 네, 당연히 개혁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건 사실 아니에요. NLL 문건 공개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네,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형태가 그렇게 됐죠. 그건 오늘 재판정에서요. 네. 권은희 권은희 수사과장이 법정 진술을 통해서 김용판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려고 하니까 기각될 우려가 있으니까 청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화냈다고 진술했어요. 네. 이건 뭡니까?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고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했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건데 언론들이 이건 또 잘 안 써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캐노라마에 나오셔서 얘기하면 그래서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강연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가 다른 거는 뭐 다른 것도 충격적이지만 현 정부를 현 남한 정부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그리고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남한의 모든 행위는 다 반역이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물론 이게 이제 왜곡되고 날조됐다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용서할 수 없죠. 예. 그렇지만은 방금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섣불리 제가 답변하기는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합니까? 네. 그럼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사에 당당히 이석기 의원이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 체포동의안만 하더라도 그래요. 법치국가에서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는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신문을 봤거든요. 네. 신문 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한 번도 이석기 의원을 신문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네. 그것도 법치국가에서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좀 예외적인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오면은 자세히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데는 우리 국민의 책임이 물론 총책임은 국민에게 있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건 아시죠? 민주당이 왜 책임 있어요? 그 통합진보단하고 야권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 단일화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네. 제가 당시 민노당 강기갑 대표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민노당에서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민노당에서 제명 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분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야 합의대로 윤리위원회 같은 동수로 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처리할 책임은 다수당인 새누리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만 나오면은 민주당과 똑같은 패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민주당하고 통진당하고 야권 단일화 지난 총선에 하셨을 때 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야권은 거죠. 예. 분열을 하면은 필패이기 때문에 네. 야권 연합연대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저는 지금도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도 상당한 공격을 했지만은 그분이 네.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지금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네. 새 후보 TV 토론에서 네. 통합진보당 후보가 네. 옳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네. 받아쳤으면은 네. 그런 간표 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건데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하면서부터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세력, 당신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당신들하고 정치하냐?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그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자 회담 김한길 대표가 제안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자회담, 삼자회담, 뭐 오자회담 청와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새누리당 웃기는 거고 청와대도 그러면 안 되죠. 오자회담 또 제의했다가 새누리당 대표는 삼자회담 하자고 하는데 다시 청와대에서 오자회담 하자. 무슨 야당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양자회담 하는 게 맞습니다. 양자회담 해야죠.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국정 문제가 최종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듣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김한길 대표 노숙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러면 그나마 좀 날씨가 좀 괜찮은데 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될지 어제 않겠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네.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를 거부하고 계속 장애투쟁을 하자 해서 제가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네. 나서서 우리는 처음부터 원내외 병행투쟁이었고 네. 국회야말로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고 미안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계속 자라. 그러면 우리가 밤에 나가고 네. 주말에 나가겠다. 병행해야 된다. 병진.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하고 해야죠. 또 밤에 나가고. 그럼요. 네. 국회요. 중요하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 야당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결산 안 하면은 결산도 안 하는 국회 또 문호동 무임금 소리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아파트 대책 네. 같은 게 시급한데 네. 우리가 안 하면은 민주당이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결산을 하면서 현안 질문도 하고 부동산 대책도 세우고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안전행정위에서는 경찰의 축소수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재위에서는 세법 개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은 야당판이 됩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첫날 노숙하는 것은 보도해 주지만은 같은 날 매년 하는데 보도해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서 하면은 언론에서도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그러지만은 대통령이 저렇게 안 만나준다고 하면은 야당 대표로서 명분이 없어요, 들어갈. 그래서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한테는 명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관련돼 지금은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실리도 명분도 다 갖겠다? 민주당은 안 되죠. 네. 그래서 9월 4일 외국 나가시기 전에 김한길 대표 만나 주셔야만이 외교도 잘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 계시는데 국내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9월 4일 전에 청와대가 빨리 확답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도 하시고 또 전남 도지사도 나가신다 그러고 이제 대통령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당대표는 앞으로 한 2년 남으신 것 같고요. 그죠? 1년인가요? 1년 뒤에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전남도지사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 이제 전남도지사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저는 그걸 네.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한 적도 생각도 없습니다. 안 해보고. 예. 그런데 아까 저기 캐도남 말이 들어오실 때 분명히 아니, 재미로 한 거예요. 네, 재미로, 그래서 농담으로. 뭐 당에서나 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저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큰 일을 한번 해야겠다 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네.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지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을 해서 큰 일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대선에 나오시겠다는 얘기인데 도지사를 하게 되면 대선 나오는 거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또 그렇게 국민들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좀. 제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도지사 나가려면 나갈 수밖에 없고. 뭐 그건 답변 안 하겠고요.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이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지만은 현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네. 특히 호남에서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호남을 빼고는 정권 교체 못합니다. 네. 그런다고 호남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수도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제가 해야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오래 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청와대 오래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청와대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까 양자회담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 결정하려고 하면은 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국회와 더 나아가서는 새누리당과 우리 민주당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만 성공하지. 사실 대한민국에서 61세 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어른 아닙니까? 그분이 실패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우리 민주당도 돕는데 그 돕는 방법이 우리는 시시비비를 언론처럼 가리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너무 당신 혼자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 남북 문제는. 아주 잘하셨어요. 아, 그런 칭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 아무리 다른 당이지만 여당이지만 야당이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정치가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박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했냐? 아주 잘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잘합니다. 또 잘합니다. 하고 3번을 칭찬을 했더니 박지원이 전향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5년간 모셔보고 정권의 핵심에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지 말라 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잘 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가슴이 조금 뻥 뚫리는 것들도 있고요. 네, 오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공항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말에 네. 금기원래 네. 금요일 날 지역구로 내려갔다 월요일 새벽에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독일처럼 한반도는 지금도 분단 상황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적은 반드시 우리 내부에 침투해 있고 이것은 흥분할 일도 그렇다고 무시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옛날 서독 동독에 봤을 때도 그렇죠.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라는 모임에서 전쟁 준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흥분할 일도 무시할 일도 아닙니다. 증거로 공개된 녹취록에 조작은 없었는지, 그동안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언행에서 의심갈 행위는 무엇인지 명백히 조사에 나설 때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분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겠습니다. 네. 표 교수님.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사실인가? 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지금 이렇게 나왔는가? 네. 내용이 정말 내란 음모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또 뒤따랐습니다. 경찰대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그 녹취록 이용 이렇게 딱 보면은 내란 음모가 맞는지 틀린지 딱 아실 거 아닙니까? 일단 교수 최초 보도 때는 그 녹취록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죠. 네. 그냥 내란 음모 그리고 그렇죠. 발언이 처음에 5월 달에 그런 간략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한국일보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상당히 구체적인 녹취 내용이 나왔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은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좀 의문이 뒤따르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대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험하고 이대로 만약에 이런 발언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죠. 위험하다. 네. 이 내용 보면은 60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북한은 집권당이 아니고 거기는 모든 회의가 다 애국적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전체가 조작이다, 왜곡이다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심리를 보였잖아요. 그것은 이 내용이 정말 조작이 아니라면 그건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무리 국가정보원이 많은 과거에 잘못을 했었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많은 양의 녹취록을 조작했다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지금의 반응은 최초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면 빨리 고쳐야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반응이 지속된다면 통합진보당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날조했다, 왜곡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변희재 대표. 그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겠죠. 그런 부분들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질 않고 네. 충분히 이른바 민주화 시대 이후에 90년대부터 있었던 간첩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민혁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그리고 1심의 사건, 그리고 2011년도 왕재산 간첩 사건들 봤을 때 점점 무장 내란 봉기의 성격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왕재산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무장 내란 봉기를 논의했지만 2011년 왕재산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다,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제도권의 국회로 진입을 해서 내부에서 지하에서 무장을 준비해서 한 번에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충분히 예견될 만한 일이고 애국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경고를 해왔죠. 정말 통진당의 주류라는 경기동부 세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런 비판과 경고에 대해서 수구 세력이니 극우라니 매도해 왔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 쪽은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석기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못하고 막 10시간씩 끌고 이랬을 때 변희재 대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저걸 저는 저렇게 끌고 왔나? 현장에서 저런 부분들이 법원의 영장까지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원 여직 오피스텔 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영장도 없이 치고 있었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요청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에 영장까지 주고 있는데 못 들어간다, 압수수색을.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 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표창원 교수가 지적한 진보당의 지금 통합진보당의 반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왜곡 날조라고 반응하는 건 이건 아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전부 다 이 녹취록 전체를 다 날조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조목조목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1심의 사건 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총장이 당원 명부를 갖고 북한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민주노동당에서 징계를 하려고 그때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그때 내부 논의할 때도 통합진보당의 주류 세력은 그때는 단순히 무슨 녹취록이 아니라 이미
검찰 수사 다 끝나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다 조작이라고 버텼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 통합진보당의 주류 종북 세력은 뭐 걸렸다 하면 다 조작을 하고 버티는 세력이니까 그때 수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비판했을 때 그때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뭐 표창원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경찰에 좀 있다가 이른바 운동판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운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제 보세요. 검찰 수사되고 법원에 가서도 다 조작이라 그럴 겁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와도 조작이라 그럴 거예요. 동영상이 나오면 좀 다르겠죠. 그것도 조작이라 그럴 겁니다. 동영상도 조작이라고. 아니 법원 판결문도 조작이라 그러는데 뭐 동영상 나오면 짜집기다 뭐 안 그러겠어요. 동영상도 짜증기라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는데요. 예. 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또 위험합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종북 세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결이고, 네. 지금 제가 이정희 대표하고 소송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 법원의 쟁점은 경기동부연합, 이번에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그 세력의 실제 여부와 그 세력의 통진당에서의 이 역할 여부, 이게 사실 법원의 쟁점인데, 뭐 바로 드러났죠. 저는 이제 지금 변희재 대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보자. 왜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분명히 검찰 수사로 명백하게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특히 원세훈과 그 심리전단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처음에 댓글 단 적도 없다라고 하다가 나오니까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다가 이건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믿고 싶었던 분들이 특히 이런 보수진영의 농객분들하고 보수진영의 시민들께서 계속 감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은 그래 똑같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이 아로라는 조직에서 행했던 발언들이 녹취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작이다라고 하고 또는 국정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투쟁으로 나서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우리 진영, 남의 진영 이렇게 보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그런 태도를 좀 같이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국정원 그 댓글권하고는 전혀 좀 다른 맥락 같은데 국정원 댓글에서 근데 이거 국정원 댓글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뭐 제가 볼 때 이건 맥락상으로 전혀 다른 문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이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된 경기 동부 연합의 이 행태, 녹취록이 나온 행태는 물론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거짓하고 우기는 행태가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계속 해왔고 왕대선 사건 때 거기서 계속 우리가 비판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좌파 야당 세력이 그걸 계속 감추고 은폐하고 그 은폐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배지까지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거를 충격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부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볼 땐 최소한 2006년도부터 있었던 일련의 정치 행보들이 다 뭐가 문제가 있었던지 다 한번 낱낱이 검증하고 반성할 사람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역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잡혔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게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이전에는 원래 대한민국에 간첩은 있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간첩이었구나, 뭐 간첩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현역 의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죠. 제가 이게 이 이른바 일련의 흐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석기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수배가 되고 검거가 됐던 민혁당 사건 때는 이른바 지하 조직입니다. 민혁당 사건은 제도권으로 정당으로 간다는 엄두도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1심의 사건 때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총장이 개입해 들어오죠. 그 전에 이미 종북 세력들은 제도권에 들어가서 정치 권력을 잡겠다고 선언했고 그게 2001년도에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그 뒤부터 다 진임에 들어가서 제도권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2011년도 왕재산 사건 때는 아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배지를 갖겠다고 선언해 나온 게 드러났습니다. 즉 종북 세력들이 제도권 진입을 계속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경기 지역의 지하서클의 총책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 때 출마를 해서 내부 비례대표 선거 때 압도적으로 1위를 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그때 다들 놀랬죠. 아니 어떻게 지하 총책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이미 종북 세력들의 전략이 바뀐 거죠. 지하에서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다.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인터넷 포털, 심지어 법원, 검찰, 종북 네트워크 충분히 건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에 있을 필요 없이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이석기, 이상규, 김미희, 김지현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종진 앵커가 질문은 역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왔는지, 그럼 도대체 누구 도움으로 들어왔는지. 아까 질문했을 때 뭐 민주당의 뭐 야권 연대 충분히 책임 있죠. 이석기라는 사람이 숨었다가 갑자기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민혁당 사건의 정말 중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온 것을 못 막고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국의 MI6라는 해외 첩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007의 본사. 네네. 그곳에서도 킴 필비라는 러시아에서 전향해온 KGB였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전향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고위급 정치 망명까지도 인도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그래서 본인이 MI6에서 일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게 해줬어요. 결국은 방첩 국장까지 올라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유럽 내에 있는 모든 MI6 비밀 요원들의 위치와 신분들을 전부 KGB에 알려줘가지고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휴먼 네트워크가 무너졌던 일이 있었죠. 네. 이런 것처럼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사람 스스로는 나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향했습니다. 라고 해서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단하면 안 되겠죠. 무죄추정 원칙도 적용돼야 되고. 하지만 지금 녹취록에 나온 것만 본다면 이분이 도저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국민에게 형성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에 대한 주변의 야권 인사들의 어떤 신뢰는 이분이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었다라는 그런 신뢰를 충분히 얻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민들 인터뷰를 직접 땄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은 휴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인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의 그런 대표급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우습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란죄지 음모죄? 30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거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전체를 한 번 더 이렇게 통합진보당 전체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숨기고 있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당당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편협한 진보당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시기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더 검증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확실히 시기상으로는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게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진짜로 내란 음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터무니없이 그런 사회에 그런 얘기를 하고 공표하고 조사를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네. 그 정보를 믿습니다. 통합진보당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우리 국민들과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가. 뭐 애국가 같은 것도 뭐 안 부른다. 뭐 이러니까 상당히 뭐 좀 의아하다. 국정원이 뉴스를 덮으려는 물타기다. 그건 뭐 어느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일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네. 국정 물타기다 하는데 이게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 네. 저 어르신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국정 물타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딱 저한테 들었던 느낌은 국정원이 위기에 몰리니까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 정보가 이제 폐지된다, 수사권 폐지된다 이러니까 쥐고 있었던 거 뭔가를 과장해서 크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게 딱 의심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녹취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또 통합진보당의 반응을 보니까 사실 어르신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국정원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의혹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앞으로 내놔야 하고 왜 이 시기여야만 했느냐. 좀 더 일찍 3년 동안 했다면 좀 더 일찍 또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더 위험한 짓 하기 전에 미리 차단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답은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줘야 되지 국정원. 네. 5월 12일이었으면은 당장 5월 달에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지체하다가 정말 이들이 공격해서 큰 문제 생겼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5월 12일 날 그때 발표했었으면 이제 그때가 한창 뭐 국정원 댓글 의혹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도 분명히 이제 또 물타기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10월에도 문제가 될 거고 8월에도 문제가 되고 5월에도 문제가 될 텐데 5월에 아마 이제
3년간 내사하다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 녹취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아마 하는데 한 3개월 걸리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측하는데, 글쎄 하여튼 이거는 빨리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서 진실을 밝힌 게 중요하지, 이제는 뭐 발표된 마당에 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정원 물타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변희재 대표는 만약에 이게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게 보시는 만약에 겁니다. 뭐 별거 아닌 사건을 결판난다 그러면은 이건 물타기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게 입증되게 되면은 물타기 논란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도 시기가 그래도 장애투쟁하고 있고 그래도 막 국정조사 막 끝났고 막 이런 와중인데 아무래도 그 의혹의 눈길에서는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아니,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5월 달에 한번 터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그럼 더 5월 달에 심하죠. 터뜨렸을 때 더 그럼 더 심했을 심했을 거예요. 5월 달에는. 그건 또 그러네요. 이게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변희재 대표랑 같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의 진상이 중요하다. 증거와 진상이 정말로 심각하고 위중한 것들이 다 밝혀진다면 시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기를 골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녹취록에 이제 아무래도 도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국정원이 도청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도청이란 말이 불법적인 것이고요. 감청이죠. 아 감청은 할 수 있는. 예, 감청을 똑같은데 이제 허락을 받으면 감청이고 합법적인 감청. 합법은 감청. 네, 불법은 도청.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의 특성상 수사를 위한 것은 합법적으로 감청을 해야 되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위중하다 그럴 때는 사실은 몰래 할 수도 있죠. 들키면 안 되고요. 네. 들키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네. 그건 우리가 사실 국가 안보란 차원에서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위중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녹취록만큼은 감청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요. 아니 도청 형태로 확보한 건 아닌 거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녹취록만큼은 말이죠. 이건 왜냐하면 감청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아니고 내부에 참가한 사람이 네. 내부자가 자기 스스로가 참가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를 촬영 혹은 녹음한 것을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배신자가 있었다. 이 아로 조직 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정보원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을 국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참가한 사람이 자기가 듣고 자기가 참여한 것을 녹음 혹은 녹화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발언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있어서 너무 명확한 레토릭들이, 워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멀리서 혹은 장비를 통해서 감청 형태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건 실제로 발언한 사람을 보면서 누구인지 알면서 근거리에서 행한 녹음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통진당의 이게 날조다 왜곡이다 이런 주장은 허망한 내용이네요. 제가 볼 땐 대단히 허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도를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그 통진당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 지금 이석기 의원과 참가한 사람들 아로라는 조직의 문제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 이외에 누가 더 관여되어 있을까?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진당이 지금의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이 사건의 이 녹취록의 능력이 받아들여지고 확인되고 그렇게 된다면 통진당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만약에 정말 이것이 이석기 의원 개인과 그가 조직한 사조직의 문제라면 통진당은 빨리 이 부분을 드러내고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서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알려주셔야만 통진당 자체의 정성통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자르든 팔을 자르든 아프지만 네. 빨리 잘라내야 된다. 독참 마속이 일어나야죠. 이건 다리 팔이 아니라 이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네? 못 자르는 건데. 머리기 때문에 못 자른 왜냐면, 아니, 거니까. 이석기 의원대에서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민혁당의 핵심 멤버였고 그 민혁당 세력을 들고 민주노동당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고 통합진보당을 건설할 때 떨어져 나간 진보신당을 합친 그 주역이고 결국 경기동부연합의 최고 수장으로서 비례대표 1번으로 올라간 즉 통합진보당의 오너예요, 오너. 이 오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밑에서 오너의 머리를 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즉 경기동부연합에서
그나마 좀 반대파였던 이른바 노회찬, 심상정 이런 세력들이 진보정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합진보당의 태도를 바꿔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같이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방식으로 돌파할 거고, 지금 관악을의 국회의원인 이상규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통합진보당이 주도할 거다. 이거 뭐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일 바로 이제 통합진보당과 촛불 집회를 늘 기획했던 사회진보연대 뭐 이런 데가 또 이석기 지키자는 촛불 집회 열거든요. 네. 이걸로 전국 돌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진보당 옆에 서 있는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이 빨리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지난 총선 때 이석기라는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다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 지하서클 수장인데 이거 어떻게 야권연대 하느냐. 그거 무시하고 야권연대 밀어붙였던 한명숙 대표부터 이른바 친노 종북 세력들 다 책임 물어야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무총장 했던 임종석부터 해가지고 다 책임 묻고, 야권연대에 대해서 종북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민주당은 빨리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조금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확대하자 하다 보면 민주당이 이제 빨리 우파로 빨리 오른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확대하자 보면 이제 지난 그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과 모든 내란 문제하고 예. 댓글 세계 문제랑 너무 이 병치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그건 서로가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사실이 각자적인 확정되지도 어떤 않았는데 받아들여야죠. 국정원 사건은 사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너무 이걸 둘이 병치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사실 확정된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로 선거 개입했다는 걸 믿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왜 강요를 하십니까? 그거 똑같다고. 그런 태도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저를 설득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그러면 국정원 사건은 진실이 다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팽팽한 걸 가지고 이거랑 비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지금 수준의 그 국정원에서 내놓은 수사 녹취록, 물론 이 자료도 사실 국정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역시 아직은 드러난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혹만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의혹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이유는 국정원 사건 때 제가 보였던 태도랑 똑같거든요. 이 의혹에 상당한 신뢰성이 가고, 그리고 해당되는 피의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상당한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사건도 똑같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대응하는 태도가 만약에 야당이나 또는 진보 세력들에서 국정원 사건 때 새누리당이 보였던 것과 똑같이 이건 조작이다, 왜곡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을 했었다 하더라도 여기엔 다른 맥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자가 불법적으로 갖다 줬으니까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똑같이 한번 대응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께는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들, 그리고 야당적인 시민들 그걸 믿고 싶어질 테죠. 그러면 걸어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막 정쟁이 벌어지고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 다 전부 다 독재 권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검찰, 법원이 하는 거다라고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든 야든 또는 보수든 여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일단 이건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선에 댓글로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도대체 뭘 가지고 계속 확정됐으니까 인정하라는 건지를 전혀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희재 씨는 이번에 국정원 댓글 의혹에서 그 댓글이 결국은 대선에 그러니까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 더군다나 거죠? 국정원 수뇌부가 박근혜 캠프와 짜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는 또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거는 아닌 그걸 거죠. 자꾸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 그 부분은 국정원 그러니까-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짜고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건 인정 안 지금 하죠. 변희재 대표가 예를 들어 이 책임을 뭐 통합 야권 연대에 했던 모든 민주당 사람들 책임져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논리가.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에서 댓글 한 거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에서 김용판 청장이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영향 미쳤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부 통모한 거 아니냐. 이것과 똑같은 논리 아니냐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드러난 거 객관적 아니, 사실까지 자꾸 양쪽 그러는데 받으자 이거죠. 지난 총선 때 이석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다 알겠습니다. 다 이석기가 어떤 사람이고 그 정치적 판단을 내린 한명숙 대표 그리고 임종석 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정치적 책임이죠. 사업적 책임이 아니라. 아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석기뿐이 아니죠. 경기동부연합에서 김미, 김지현 3명 들어왔습니다. 국회 입성에.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들어온 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을 찍은 유권자 10%의 책임인데 그 10%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뛰었냐 이거죠. 한명숙 대표 같이 뛰었죠. 같이 선거 뛰었고 지금 이석기를 정신병자로 보는 뭐 진중권 씨 다 같이 뛰었습니다. 거기 더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 국정원 사건 법적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책임은 마찬가지죠. 국정원 사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누가 원세훈 또 친이게 받아들이고 도와줬느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예, 나오면은 네. 네, 나오면 정치적 책임 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의 관계자들, 피의자들 그리고 형의 사실 여기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까 중요한 얘기했어요. 표창원 교수가 이 사건의 녹취록을 보면 이거는 내부자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가까운 데서 찍었던 내용이지 결코 감청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경찰대 출신의 또 전문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녹취록을 왜곡했다, 날조했다라고 주장하는 통진당의 주장은 허망하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수법이 대담해진 게 예전 같은, 그러니까 김영환 씨, 90년대 민혁당 간첩단의 주역인 김영환 씨가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 얘기한 이유가 이런 정도 얘기는 정말 은밀하게 한두 명이 할 얘기죠. 어떻게 130명 앞에서 얘기하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90년대 간첩단 사건과 2000년 넘어 간첩단 사건에서 점점 대담해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에 다 이제 점점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포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30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갖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기가 드러나서 아마 누군가 조직에 배신했던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무슨 스트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침입자를 넣었던지 이제 그러다 걸린 거죠. 너무너무 자신감이 만만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그 통진당의 왜곡 날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녹취록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 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통진당 쪽에서는 왜곡 날조라 얘기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접 사건 전체에 대해서. 아, 사실 들어보나 마나, 들어보나 마나. 대법원까지 판결 나와도 다 조작이라 그랬으니까. 조작이라 안 그러면 이상하죠. 그건 좀 위험한 일반화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인격이 아니라 경기동부 연합 세력이 90년대부터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을 하죠. 절대로 상관없다. 나는 관계 없다. 그러다가 이제 증거가 드러나면 아하, 그건 내가 착각했다, 몰랐다. 그리고 그 부분만 인정을 하죠. 아, 근데 없는 것들은 이게 인정하지 최 교수님은 그럼- 너무 이제 수사 전문가로서 보고요. 저는 종북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이거 그 세력이 그대로예요. 20년대 그 세력 그대로라서요. 아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도 조작이라 그럽니다. 대법원 판결 나와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진보나 야권 지형에 있는 시민분들이나 농객분들은 국정원이나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늘 저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서로 간에 그런 아까 뭐 박지원 의원께서 트라우마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로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중북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농객이나 앞에 나오신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쟤들은 다 그래, 늘 그래 라는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문제 있을 땐 지적하더라도 또 좋은 건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걸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교수님? 역시 진실이죠. 진실이고 지금 초반이고 저는 일단 그 국정원이 3년간의 내사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아니까 방첩 활동도 알고 그 내사 공작이라는 걸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럼 네. 뭐 C급, B급, A급으로 향상시켜가면서 점점 늘어나요. 그 증거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 부분의 증거 확보돼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년 동안 내사. 예, 보인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 지금 이러한 발언만이 아닌 가장 조금 두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 부분이겠죠. 북한에서의 어떤 지시 지령들이 내려왔다는 증거가 있는가, 거기에 따랐다는 흔적이 있는가.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반국가 단체가 되어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폭발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까지 알고 있고 연계되어 있는가. 특히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정당 내에서는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누가 연계되어 있고 누구는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정당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좀 국민께 사법적으로 판결 나기 전에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 때도 김낙중이라는 사람이 집 항아리에 100만 달러를 보관하다 걸렸었고요. 네. 민혁당 사건 때도 이제 김영환 씨가 40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네. 늘 달러나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른바 간첩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또 조작금이라는 것들은 다 공작금. 네, 공작금이잖아요. 달러로 많이 갖고 있는데 유로화를 또 이제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유로화로 전세금 갚는 글쎄요. 전세 보증금을 유로나 달러로 갚는다는 게 그건 좀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일단 그 전세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달러나 유로로 갚는 경우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 유로인지 또는 뭐 마르크화라는 얘기도 있고 루블화라는 뭐 하여튼 뭐 외국 돈이래 우리나라 돈이어야죠.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 네. 전세금 전세금은 반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죠. 다만 상대방이 당황해하죠. 달러로 주면. 예, 그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느냐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네. 미디어치 후원금도 달러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건지. 북에서 온 거 실제로 모르겠네요. 뭐 달러 한국에 있는 달러도 많은데요. 뭐 그런데 이제 그 통진당의 간부 국회의원이 1억 4천만 원 달러 뭐 유로 뭐 마르크환지 하여튼 뭐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또 국민들을 굉장히 통진당은 좀 서민적이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서민 근데 대표로. 네, 도대체 신발장에 1억 4천만 원을 놓고 있을 정도면 야, 이거 국민들도 이것도 한 대 맞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설명 가능하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출처가 북으로부터 온 공작금이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용서가 네, 안 돼요. 그럼요. 이건 뭐 네. 엄청난 문제가 근데 어차피 이석기 의원이 사실은 그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전체 포괄하는 이 자금책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차려가지고 모든 선거, 대학 선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공작금이 아니어도 그 정도 자금은 충분히 융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른바 NL 계열, 민족해방 계열의 대변지인 민중의 소리라는 그 꽤 큰 신문사입니다. 한 3, 40명 되는. 이것도 네. 운영을 하고. 민중의 소리도 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뭐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치밀하고 아주 실행력 강하고 조직 관리 잘하는 하나의 지도자죠, 종북 세력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도자는 굉장히 근데 이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죠? 머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직 관리하고 실행력 이런 것들은 뭐 담보가 돼 있죠. 이미 성과를 다 냈으니까 지금까지. 성과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의가 무슨 정신병자의 장난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을 때 종북 세력에서 얻어냈던 성과들이 보통이 아닌데 야권 연대도 결국 경기 동부 연합이 이뤄낸 거거든요.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은 민혁당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을 때 형을 살아야 되는데 1년 만에 노무현 정권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또 바로 이제 또 사면복권 시켜줬는데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이 형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상 전향에 대한 담보도 없이 노무현 정권 때 무려 3,500명을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통진당 건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해서 이건 뭐 책임을 떠나서 최소 앞으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면복권할 때 최소한 사상 전향 하나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걸 꼭 짚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 국정원의 이것도 작품이었는데 무리한 수사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나오고 나왔으니까 국정원의 신뢰도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사실관계라기보다도 증거가 하나 미란다 원칙을 어기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무혐의 나왔지만은 그 간첩 활동에 대해서 다 증거 전체가 부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 사건은 가장 큰 문제가 그 진술이죠. 해당자의 여동생이 6개월 동안 그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그 여동생 진술 때문에 해당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를 받았던 건데요. 그 진술을 번복해버렸죠. 그리고 가혹행위 부분은 인정은 안 됐지만 본인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라고 하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진인데요. 그 북한에 잠입해서 주었던 증거로서 찍은 사진의 날짜, 장소 이 부분을 국정원에서 이것이 1월 며칠 날 북한 인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진이 나온 그 디지털 파일에 보니까 그 메타데이터 속에 장소와 시간이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정원이 쉽게 말하면 뭐 조작을 했다, 허위를 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죠. 다만 이것이 이제 1심이었고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 부분은 우리 표창 교수가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이 사건을 봐서도 이런 많은 의혹,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국정원이 정보만 수집하고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에게 하게 했다면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만 수집을 해서 혐의가 확정되거나 의심스러우면 수사기관에 주고 수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수사 기능의 폐지가 국정원이 정통성을 얻고 신뢰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 국정원들도 정보기관도 수사권이 없습니까? 선진국들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없습니까? 네. 정보기관이 국민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민주국가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CIA 역시 외국에서의 작전권은 있어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의 그 수사권은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국내 정보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과연 이게 국내 정보냐 아니면 대북 방첩이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첩보의 입수 자체가 대북 관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북 방첩 공작의 결과가 됩니다. 그럼 국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해외 정보기관과는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내 정보의 분리, 수사권의 어떤 폐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이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70년대, 80년대 정보기관의 전횡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의회에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도입한 것이 위원회적인 그 정보기관에 대한 관리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건 좀 크게 다른 의견인데. 네, 크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게 최초로 드러난 게 1심의 사건 때 드러났습니다. 그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요 계파였거든요. 그럼 그 정보는 이 국내 정보 정도가 아니라 정치 파트 정보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결국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총장을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시킨 건데 이미 종북 세력들이 워낙에 제도권 정치 쪽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치 파트하고 이른바 종북 공안 파트하고 거의 섞여버렸어요. 이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정치 파트의 정보를 수집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정당 인사들은 이제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에서. 이건 한국적 특성상으로 정보 수집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대한민국 국정원 이전에 중정시대 때는 수사를 한 정도가 아니라 기소까지 했죠. 직접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공수사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국정원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집행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고 이런 부분 대해서. 그 노하우를 써놨는데 이것을 검찰로 다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한가한 때냐 이거죠. 북한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은 중장기로 가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또한 수사권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변희재 대표님 말이 맞죠. 그렇죠. 부작용에 대해서도 뭐 그런데 저는 부작용과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얻어야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내 정보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자는 거죠. 그런 부분. 하여튼 국정원이 과거에 하여튼 역사에서 좀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9초 후에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그때 총선 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석기 의원이 국회로 들어오려고 그런 걸까? 사실 다들 갸우뚱했어요. 무슨 목적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정치 투쟁과 군사 투쟁을 결합한 새로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국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꽤나 큰 조직을 갖춰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고를 했었지만 그 경고가 안 받았어요.